사실 이 정도로 갑작스럽게 변화가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전기차와 할인이라는 말이 원래는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불과 몇 주 사이에 저렴한 가격, 할인, 가성비 이런 단어가 전기차 경쟁력의 핵심이 된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문제는 폭탄 할인에 가까운 가격 인하가 있어도 판매 상황이 그리 나아지지 않는 브랜드도 있다는 겁니다. 의외로 지금 현대기아차 전기차가 고전 중이고 해외 시장뿐 아니라 국내 시장도 포함되는 얘기라 비중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부품 감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부품 생산을 줄였다는 건데 이게 좀 인과관계가 안 맞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전기차 시대고 앞으로 정답은 전기차라면서 오히려 전기차 부품 생산을 줄인다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최근에 나오고 있던 전기차 수요 감소설이 현실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비인기 차종을 위주로 일부 전기차 부품 생산량을 15에서 20%씩 줄여달라는 내용을 부품사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최근까지는 전기차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출고 대란에도 대응을 했어야 하기 때문에 협력사에서 계속해서 증산을 요청해 왔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 감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게 더욱 대조되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또 차종을 보면 그렇게 비인기 차종인가 싶기도 합니다. 제네시스 GV70 전기차랑 GV60, 아이오닉 6, 니로 플러스 이런 차들이거든요. 이 중에서 아이오닉 6가 가장 눈에 띌 수밖에 없는데 공통점은 기대했던 것보다 판매량이 안 나온다는 거고 아이오닉 6는 그 중에서도 출시된 지 1년밖에 안 된 차라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실제로 판매량을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267대가 팔렸습니다. 순위로 치면 35위인 거고 1만 대 판매량이 넘은 아이오닉 5나 EV6랑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판매량이 많이 낮은 겁니다. 심지어 G90이나 E클래스 같은 비싼 차들보다도 안 팔렸다는 거잖아요. 한 달에 1,040대꼴로 팔린 건데 현대차에서 나온 차고 심지어 신차임에도 이런 판매량이 나온다는 건 신차 효과를 제대로 끌어올리지 못했다는 건데 그리 좋은 결과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 부품 감산 결정을 한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전기차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전기차 보조금 소진율도 보면 어떻다고 말씀드렸나요? 지자체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소진율을 보면 서울은 43.2%밖에 소진이 안 됐고 부산은 36.6%, 대전은 고작 12.4%밖에 안 됐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비교적 적극적인 제주도도 52.8%, 전국 평균으로 봐도 44.6%밖에 안 됐단 말이죠. 이게 지난 7월 중순 기준이니까 상반기가 지나도록 소진율이 절반을 넘지 못했다는 건데 이건 그만큼 전기차 수요가 많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전기차 판매량도 지난 7월부터 확 꺾이기 시작했고 하이브리드 차랑 비교해보면 여전히 판매량 파이가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랑 이어지는 게 하이브리드 판매량 증가인데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 차 쪽으로 기울거나 갈아타는 사람들도 상당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거죠. 최근에 전기차 가격이 내려간다는 소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몇 년 뒤에 출시되는 차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장 9월부터 출시되는 차들이 꽤 있단 말이죠. 토레스 전기차 같은 차들뿐만 아니라 테슬라도 저렴한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하는데 이건 소비자들 입장에서 호재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좋은 현상과 여론이 판매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거냐 이거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선 전기차 제조사들이 가격 경쟁력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최근까지는 어떤 게 중심이었나요? 배터리 팩을 중심으로 가격을 낮추는 전략이 대세였죠. LFP 배터리를 쓰거나 NCM 배터리를 쓰더라도 가격을 낮추는 전략이 대표적이었는데 이제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식도 서서히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탈중국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 그냥 자료만 찾아봐도 알 수 있죠. 전기차 배터리용 광물 같은 걸 중국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동차 제조사들도 알고 있는 거죠. 중국이 마냥 믿을 만한 나라도 아니고 광물을 중국만 보유하고 생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지금 완성차 업계가 탈중국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칠레랑 짐바브웨 같은 국가들이 새로운 원자재 강국으로 부상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방향이 맞긴 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말하면 원자재 수입 다변화라고 할 수 있죠. 중국에만 의존하던 걸 다른 국가에서도 가져오면서 리스크를 줄이는 거잖아요. 중국에만 의존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중국이 뭔가 규제를 한다거나 불리한 조건을 걸어버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는데 다른 국가들로 수입을 다변화하면 어떤 게 가능해지나요? 중국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하면 중국과의 거래량을 줄이고 다른 국가와의 거래를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중국이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가 갑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제조사 입장에선 꼭 필요한 전략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움직임이 떠오르고 있는 이유가 중국이 최근에 미국하고 갈등이 심화된 이후에 원료 수출 일부를
보유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미국, 유럽, 일본 이런 국가에 속한 회사들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 아닌가요? 실제로 칠레는 리튬 광산에 대한 국가 소유권을 확대하고 멕시코는 광물 계약을 재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콩고 정부도 외국 투자자와 진행 중인 광산 합작 사업들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충전 인프라 문제. 이건 이제 차주들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차주들은 그런 거죠. 전기차가 저렴해진다는 거 알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렴해질수록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 그만큼 전기차 수요가 많아질 거잖아요. 실제로 전기차 회사들의 목표도 지금은 영업이익률 상승이 아니라 점유율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충전 인프라 문제가 걱정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정부가 2025년까지 충전 인프라를 50만 기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충전 인프라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목적과 수단이 제대로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전기차는 집에서 잠을 자는 시간이나 회사에서 일을 하는 동안 개인 단위로 충전해서 쓰는 게 적합하잖아요. 비유하자면 스마트폰처럼요. 그런데 고속도로 같은 곳은 또 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화물 전기차들은 특히 장거리를 뛰게 되면 충전도 자주 해줘야 하고 휴가철이나 명절 같은 시기에 고속도로 이용량이 늘어나면 전기차 충전소도 포화 상태라고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한창 문제가 됐잖아요. 즉 어떤 방법으로든 품질 좋은 인프라가 확 늘어나는 게 좋은데 문제는 전기차 회사들이 충전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기존하고는 개념이 달라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연기관차는 어떤가요? 자동차는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고 주유소는 주유소 브랜드가 세우는 거죠. 이 개념대로면 전기차는 자동차 제조사, 충전소는 충전소 브랜드가 지어야 하는데 지금은 이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 전기차를 보급하는 전기차 회사라도 충전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늘려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뭔가요? 돈이 안 된다는 거죠. 충전 요금 자체가 얼마 안 되니까 아무리 인프라를 늘리기 위해서 건물과 충전소 같은 걸 지어도 손익분기점을 넘으려면 너무 힘든 겁니다. 주유소는 돈이 되는 이유가 회전율도 빠르고 전기 충전보다 요금이 훨씬 비쌉니다. 실제로 정유업계의 상반기 실적을 보면 대부분이 영업이익 2천억 원을 훌쩍 넘기고 있고 S-오일은 영업이익이 80%가 넘게 떨어졌어도 5,500억 원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매출도 몇십조 단위입니다. 이래서 정유업계는 뭔가 돈을 벌 수 있다는 비전과 방향이 있는데 충전소 사업은 이게 어렵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정유업계랑 다르게 충전소 사업은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보조금이라도 있어야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업계가 확장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인프라를 늘려야 하는 목표와 명분이 없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예전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새로운 개념의 충전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건데 충전소 단위는 고속도로 휴게소 위주로 전기차 차주 개인은 개인용 충전기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인식과 개념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인프라 구축 방법과 목표가 꽤 크게 달라질 겁니다. 충전소 구축보다도 아파트나 사무실 같이 기존에 지어져 있는 건물에 충전기를 연결할 수 있는 설비 사업이 떠오를 수도 있는 거고 아마 초기 기반 다지기가 굉장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다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는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서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이고 충전 규격도 자기네들 방식대로 확장을 아주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초기에 이렇게 힘을 쏟아붓는 이유도 보조금 때문이거든요. 지금 미국이 주 단위로 테슬라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충전 규격을 의무화하거나 의무화하기 위해서 검토 중인 주도 많고 미국에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미국에서 잘 팔리는 브랜드들 거의 대부분이 테슬라의 충전 규격 도입을 확정하거나 검토 중이란 말이죠. 초기에 구축하게 되면 보조금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고 충전기 업계에서도 점유율을 싹쓸이해 갈 수 있으니까 테슬라가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앞서 나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차주들 입장에선 땡큐입니다. 그런데 기업들 입장에선 테슬라를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가 관건이라 봅니다. 당장 인프라 걱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가격을 내린다는 큰 호재가 있음에도 이게 판매량 상승으로 명확하게 이어지지를 않고 있잖아요. 결국 손해를 감수하고 투자를 해야 할지 어떻게 또 다른 장벽을 돌파할지 이게 굉장히 머리 아픈 사안이라고 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였습니다.